예, 보신 것처럼 애플이 연이율 4%대의 고금리 저축 상품을 내놓으면서 금융시장의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부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애플 계좌가 이제 굉장히 관심을 끌면서 과연 우리나라에서도 애플 사용자들이 가입할 수 있느냐? 자, 이게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현 상황에서는 가입이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예. 예. 왜냐하면 그 애플 저축 계좌를 개설이 가능한 경우는 예. 애플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 서비스인 애플 카드 발급자에 한해서만 개설이 가능하고요. 네. 또 아이폰에 있는 지갑 월렛이라는 예. 앱을 통해서 발급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폰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만 가입이 가능하고 국내에 아이폰은 들어와 있지만요. 아직 애플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 서비스인 애플카드 발급이 국내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국내에서 애플 저축 계좌 가입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예. 네, 지금은 국내 도입이 어렵지만 언젠가 이 예금이 국내에 상륙할 가능성 없을까요?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은 좀 상당히 오래 걸리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애플이 간편 결제 시스템이 애플페이 시스템을 갖다가 2014년에 출시했습니다. 예. 그런데 국내에는 최근에 도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국내 도입까지 무려 9년의 시간이 걸린 점을 감안하면 네. 이 서비스, 저축 예금 서비스 같은 경우도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래서 지금 애플이 4% 예금이면 거의 뭐 미국에서 주는 예금 계좌의 11배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굳이 미국에서 사용자들이 다른 데 주지 않고 다 애플페이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애플페이에서 현재 그 애플 저축은행 예. 저축 계좌에서 제공하는 그 금리가 뭐 그거와 유사한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는 다른 예금 상품들도 현재 미국에서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금리만 놓고 봤을 때는 미국에서 한 11위 정도 수준의 금리 수준이고요. 예금 중에. 그렇지만 이제 애플 저축 계좌의 예. 장점은 다른 은행에서 동일한 수준의 금리를 받기 위해서는 뭐 한 달에 평균 잔고를 뭐 500만 원 이상을 유지를 해야 된다든지 뭐 입출금에 수수료가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는데 네. 애플 저축 계좌는 그러한 조건이 없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예금자들이 이쪽으로 돈을 옮길 가능성이 큽니다. 더군다나 금융 서비스 같은 경우는 신뢰도가 중요한데요. 애플 브랜드의 인지도가 뭐 미국 내에서는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애플 브랜드 인지도에서 주는 신뢰도 그런 다음에 미 연준의 지금 기준금리는 상당히 5% 수준이지만 미국의 저축성 예금의 평균 이자율 같은 경우는 0.35%에 불과하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상당히 이 예대 마진 차이가 미국도 커가지고요. 미국의 소비자들도 이렇게 조금이라도 높은 예금 금리를 주는 곳을 향해서 예. 이 머니 무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그래서 충분히 예금자들의 돈이 이곳으로 쏠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예.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예금자들의 돈을 이제 애플이 좀 빨아들이다시피 하면 그럴 경우에 특히 중소은행들이 타격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달에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도 있었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지난달에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 이후로 중소형 은행에 예금을 가지고 있던 고객들이 예. 지금 중소형 은행 언제 파산할지 모르겠다 이래서 걱정이 돼서 지금 현재는 미국의 4대 은행으로 예금을 많이 옮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금리는 상승하지만 평균 저축성 네. 예금 금리는 0.35%에 불과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금리가 높은 뭐 머니 마켓 펀드로도 돈이 이탈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금리도 높이 주고 그다음에 최소 잔고 기준도 필요가 없는 애플 저축 계좌가 출시됐기 때문에 중소형 은행의 입장에서는 뭐 머니마켓 펀드, 그다음에 애플 저축 계좌, 대형 은행의 계좌와도 경쟁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 자, 뭐 국내에서도 뭐 비슷하게 IT 네. 기업들이 좀 이런 거 내놓는 게 있잖아요. 뭐 예. 카카오뱅크라든지 얼마 전에 이제 가장 얘기 애플페이랑 애플 계좌랑 비슷한 게 네이버에서 내놓은 계좌인데 자, 이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을까요? 이걸 계기로? 예, 이번 일을 계기로 이번 케이스가 되게 성공적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전략적으로 금융 서비스 산업에서의 그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는데 애플 페이도 도입을 하고 애플 신용카드도 도입을 하고 단기 대출 서비스라고 하는 애플 페이 레이터 먼저 결제를 한 다음에 뭐 한 달 뒤에 그 대금을 지급하는 이런 식으로 단기 대출 상품도 출시를 했는데 이번에 예금 상품까지 영역을 확장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성공 사례가 생기면 국내의 대형 정보기술 기업 같은 경우들도 그다음에 미국의 다른 대형 정보기술 기업
기업들, 뭐 구글, 뭐 아마존 이런 네. 기업들도 금융 서비스, 금융 시장으로 진출할 가능성은 커집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간편 결제 시스템, 애플페이나 국내에는 뭐 삼성페이도 있고 네이버페이도 있는데요. 이런 간편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서 고객의 소비 습관에 대한 정보를 축적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고객의 신용도에 대한 정보를 축적을 해서 향후 금융 서비스나 다른 부가 서비스 제공에 마케팅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데 락인 효과라고 예. 해가지고요. 고객이 한번 뭐 예를 들면 아이폰 생태계에 들어와서 애플 생태계에 들어와서 휴대전화도 쓰고 이런 금융 서비스까지 쓰게 되면 좀처럼 다른 생태계로 옮기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계속 휴대전화도 아이폰만 쓰게 되고 금융 서비스도 애플 저축 계좌랑 애플 관련된 계좌 금융 서비스만 사용하게 되는 이 고객을 오랫동안 붙들어 놓을 수 있는 락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점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대형 IT 기업들이 금융산업 진출을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애플 같은 IT 공룡들과 기존 은행들 경쟁을 하다 보면 결국 소비자들한테는 혜택이 좀 더 많아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국내에서도 인터넷 전문 은행이 설립이 돼서 뭐 카카오나 KT 같은 대형 정보기술 업체들이 금융산업에 처음에 진입을 했을 때요. 네. 더 낮은 대출 금리도 제공하고 더 높은 예금 금리를 제공해서 기존에 있는 5대 은행들도 예금 금리는 올리고 대출 금리는 낮춰줬던 그 소비자들에게 이득이 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산업의 경쟁이 전반적으로 격화되기 때문에 그러면 금융산업에 있는 은행들 입장에서는 네. 소비자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비자한테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크고요. 단지 진입 초기에 애플이 예를 들면 금융 서비스에 진입을 했을 때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제공 비용, 금융 서비스 제공 비용 이하로 뭔가 금융 서비스를 판매할 가능성, 이 덤핑 같은 전략을 구사해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한 다음에 거의 독점 위치에 처하면 그 서비스 요금을 확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비해서 뭐 공정거래위원회가 네. 초기에 대형 IT 업체들이 이런 덤핑 같은 것을 이용해서 시장 점유율을 확장하려고 하지 않나 이런 것을 좀 감독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뭐 IT 기업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IT 기업들이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데서 이제 금융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 예. 자, 그런 것들은 이제 오래됐으니까 뭐 새로운 게 아닌데 애플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애플과 같은 서비스, 그러니까 지금 뭐 삼성카드가 있듯이 예. 예. 삼성카드를 가지고 삼성 계좌를 만든다면, 삼성 갤럭시 폰으로 삼성 계좌를 만든다면 그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럼 애플하고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는데요. 예.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 은산분리라는 규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해서 자신의 사금고처럼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인데요. 그거에 따르면 산업자본, 삼성전자와 같은 산업 기업은 은행의 지분을 갖다가 의결권이 있는 지분을 최대 4%까지밖에 보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당장 이 은산분리 규제 때문에 애플과 같은 뭐 은행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네이버의 금융자회사인 네이버 파이낸셜, 그다음에 하나은행,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삼성페이 서비스 이 세 개가 합쳐서 현재 애플이 제공하고 있는 골드만삭스라는 투자은행과 함께 이번에 애플 저축계좌를 출시했는데요. 그런 역할, 그래서 네이버는 애플의 역할을 하고 플랫폼을 제공하고 하나은행은 골드만삭스와 같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삼성전자는 삼성페이, 애플페이에 상응하는 간편결제 시스템과 아이폰에 상응하는 갤럭시 폰을 제공하는 이런 3자 연합 체제로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지금 보면은 50만 주밖에 지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50만 주라고 이제 금융위가 그 리밋을 한계를 네. 걸어놨는데 금융위가 그렇게 한계를 걸어놓는 이유가 있습니까? 뭐 좋은 일단 거면은 소비자들이 그렇죠. 좀 많이 예. 쓸 수 있게 예. 리밋 예. 같은 거를 해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금융위에서 그 처음에는 이런 서비스를 최초로 시도하다 보니까 애플보다도 먼저 이 네. 네이버하고 하나은행에서 도입을 했는데요. 기존에는 이 간편결제 시스템에 선결제 자금이라고 이제 적립을 하는 돈을 갖다가 은행 예금으로 국내에서 취급을 하지 않아서 예, 네이버 이자를 PE 지급하는 거. 예,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최초로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을 해서 은산분리, 금산분리의 예외로 일단은 네. 시범적으로 시행을 한 거다 보니까
서비스가 일단 적용 한도도 100만 원. 미국 같은 경우 지금 3억 3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애플 저축 계좌에. 예. 근데 우리나라는 100만 원이고 가입 인원도 50만 명으로 그러니까요. 제한을 일단 시범적으로 걸어놨는데 이게 성공적이고 뭐 안전하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이것은 조만간 없어져야 될 규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IT 기업들이 이렇게 은행권에 진출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기존의 은행들이 우리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여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그렇죠. 보시나요? 예, 기존의 은행 입장에서는 IT 기업은 지금 금산분리 원칙의 예외로 최대 34%까지 혁신정보통신기술기업에 대해서는 그 은행 지분의 34%까지 보유가 가능했기 때문에 인터넷 전문 은행이 설립이 가능했던 것이거든요. 반면에 국내 은행들 같은 경우는 IT 서비스를 제공에 진출하는 것이 막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금산분리 규정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제한을 풀어줘야 된다라는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일례로 최근에 혁신금융 서비스로 국민은행에서 제공을 했던 알뜰폰 서비스가 소비자 만족도도 SK나 뭐 KT, LG U+보다 더 높게 나오는 등 많은 지금 호응을 얻고 있는데 그런 류의 그 규제 완화가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